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줍니다. 약 560만여 세대 건보료가 월 3만 6천 원씩 줄게 되는데요.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는데요. 다만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해 개혁이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6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선비들의 출처, 나아감과 물러남이란 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유교박물관 이현주 학예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마주보고 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인데요. 지난주에는 쓰레기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제 7월 1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 시장 군수와 시군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얼마 전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과 김학동 예천 군수의 면담에서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두 분의 정책을 비교해보면서 행정통합의 쟁점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 사실 경북도청 신도시 생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우리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과 김학동 예천 군수는 어떤 입장일까요? 권기창 당선인은 안동 예천 행정통합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왔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김학동 군수님은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또 병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두 경계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례 제정으로 통합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행정통합보다는 통합행정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네요. 그렇다면 안동 예천 행정통합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지역에 그 중점을 두자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같은 생활권 내에서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풍천 풍서초등학교와 풍천중학교 학생 의무급식 지원을 둘러싼 그 안동시와 예천군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는 안동인데 학생들 다수 거주지는 예천군이니까 이 급식비 지원 예산도 갈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외에도 안동에 위치한 광역 소각장 건립 당시에 그 인근 예천 군민들의 의견 수렴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 봉투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뭐 버릴 때 어쨌든 그 네. 지자체 봉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길 하나 건너면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또 그런 복지 서비스 혜택 차이 등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뭐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황당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안동시장 당선인과 예천군수 간담회 자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있었겠죠? 네, 양측은 도청 신도시 내 쓰레기 봉투 일원화, 또 지역사랑 상품권 단일화, 또 학생 급식과 돌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례 회의를 하는 등의 또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권기창 당선인은 신도시 내 공동 행정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자체별로 독립하되 업무는 공동으로 하면서 서비스는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그 2019년에도 이런 신도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 도의회,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이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네. 이처럼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좀 뭔가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행정이 나서서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통된 의견이지만 행정 통합에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 자치단체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운 쟁점인데요. 그렇죠. 통합을 하면 이제 두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네.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명칭인 안동시 예천군 둘 중에 하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이름을 못 쓰는 지자체에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아마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안동과 예천이 아닌 제3의 명칭을 쓰는 방안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안동 예천시처럼 둘 다 쓰는 방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과거에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을 공모한 결과 네. 퇴계, 동천, 예안 세 가지 명칭이 올랐는데 네. 결국 이 논란 끝에 무산이 돼서 그냥 일반 명사인 경북도청 신도시 이름을 쓰기로 했거든요. 네. 이처럼 이름에는 그 해당 자치단체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바꾸고 또 뭐 바꾸고 이렇게 여러 번 하잖아요. 이제 또 곤조가 있는 분들은 네. 이거 이름 네. 양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 이후에 통합청사 위치는 어디에 둘 거냐. 그리고 또 기존 청사가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것도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안동과 예천의 경계인 경북 도청 신도시에 이 통합청사를 두게 되는 걸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통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시청 군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중간 지역 이를테면은 도청 신도시에 통합청사를 두는 방안이 있겠고요. 네. 한편 현재 지방행정 법률에 의하면 50만 이상 지자체는 행정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북구청, 남구청이 있습니다. 네. 행정구라고
그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을 파견하는 구청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권기창 당선인은 인구 50만 이상의 그 규정을 30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예천 합쳐도 50만은 터무니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안동시나 예천군에 안동구나 예천구 같은 행정구를 두면서 기존 청사를 행정구청사로 쓰자 뭐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여기선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된다고 칩시다. 과연 안동 예천 합쳐 30만 넘길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합쳐도 이게 좀 빡세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 통합청사 위치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다면 통합청사가 만약에 경북 도청 신도시에 위치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안동하고 또 예천 원도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원도심 활성화 문제와 연계인데요. 네. 그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에 안동의 원도심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꼭 도청 때문만 아닌데 네. 어쨌든 행정 통합이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사 이전 문제가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랑 같이 가는데요. 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적, 행정적 이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기존 원도심 활성화에 뭐 투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우려하는 측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에 기존의 안동시 예천군 구도심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행정통합의 여러 쟁점들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야 이게 되는데 네. 현재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도청 신도시 현안 해결은 필요하다. 근데 행정통합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아직은. 네, 안동 시민들 제가 정서가 글쎄 올시다. 글쎄 올시다. 그러니까 뭐 네.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절대 반대가 아니라 네. 글쎄 도청 문제 해결은 필요해. 그래서 저는 통합이냐 아니냐가 네. 아니라 현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낮은 단계의 실천부터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소 설치라든지 행정협의체 운영은 찬성 반대 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고요. 네. 나아가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단체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걸 활용한 안동예천 특별연합, 안동예천 특별연합 모델을 한번 고려해보자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렇다면 안동예천 특별연합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뭐냐면 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사무를 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의 조직인데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으면서도 네. 유럽연합 그 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예천 특별연합이 있고 그 안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해보니까 특별자치단체 괜찮아 요대로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고 네. 해보니까 야 우리 더 진하게 합쳐보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아나운서님 또 마음에 드는 누군가 생겼다고 바로 살림부터 합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네. 동거부터 해보자. 결혼해보자. 그러니까 특별연합은 높은 단계인 행정통합과 네. 낮은 단계인 통합행정 사이의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기창 당선인의 행정통합 또 김학동 군수님의 통합행정과 함께 안동 예천 특별연합도 함께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앞으로 좀 이게 뭐가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더 풍성한 토론 자리가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자. 뭐 통합행정, 뭐 행정통합 먼저 가자. 통합행정 먼저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안동예천특별연합이라는 걸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오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이렇게 합쳐도 괜찮겠구나라는 걸 느껴보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연합도 네. 좀 성급하다 싶으면은 네. 지금의 어제 때 회의 때 했던 것처럼 네. 협의체 정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협의체. 그러니까 특별연합도 좀 빡세다 싶으면은 단계 네. 낮춰도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통합 찬성이냐 반대 논의에서 지금 10년째 제자리 걸음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다양한 제3의 대안들 논의해 가면서 좀 건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가 안동예천에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요. 네, 그게 찬성이든 네. 반대든 모두에게 좋은 어떤 필요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소통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대책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기초 단체장들의 새로운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허성규 대표와 함께 안동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동 MBC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옛 선비들은 나아감과 물러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죠. 지금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선비들의 출처, 나아감과 물러남을 주제로 한 정기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교문화박물관 이현주 학예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죠.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전기기획전 선비들의 출처 나아감과 물러남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전기기획전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정신을 찾아가는 전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래 출세 지향적인 경향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언제나 자신이 관직에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지식인이었던 이 선비들이 관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리고 선비들이 과감하게 관직을 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한 선비들의 출처, 나아감과 물러남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 나아감과 물러남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부가 어떻게 세상을 위하여 쓰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벼슬길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백성에 재앙이 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령과 같은 목민관이 된다면 백성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자리에 있는 것이므로 항상 자신의 처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능력이 없으면서 자리를 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인이 하는 것으로 군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자신이 과연 나아가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율곡 이 선생이 선비의 큰 절개는 출처에 있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율곡 이 선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들은 자신의 거취가 백성들의 안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처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네.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항상 고민했다. 이 점이 정말 와 닿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벼슬길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고, 또 입신양면의 개념이 지금은 조금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당시는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입신양명은 사실 개인의 출세와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진정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올바른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과연 내가 올바른 이름을 남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출이라고 하고 네. 제하에 머물러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출처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항상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는 하나의 큰 원칙이었습니다. 네, 올바른 이름을 세상에 남긴다. 이 올바른의 무게감이 상당히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관직을 떠난다거나는 물러남 역시 정말 큰 의미를 가졌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거나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과감하게 물러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었습니다. 선비들이 물러난다는 것은 속세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비록 물러나 있더라도 주변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후학을 양성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물러남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이 벼슬을 버리거나 물러나 있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들이 조선시대의 우리 선비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 국악진흥원의 정기기획전에서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선비들의 나아감과 물러남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전시회는 네. 선비들의 출처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와 그다음 관직에 나아가는 각종 길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함께 전시가 됩니다. 음서 시험은 취재라고 하는데, 취재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인 음서 100패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과거에 급제했을 때 급제자들에게 내려주는 어사와 선비들이 항상 옆에 두고 보면서 거취를 고민했던 친병 8잠 병풍도 중요한 전시 자료이고요. 네. 이외에도 살림을 초빙하면서 군주가 내린 특별하게 내려줬던 유지와 살림직에 임명됐을 때 교지들도 함께 전시가 됩니다. 네, 합격증인 음서 100패, 그리고 네. 또 어사와도 만나볼 수 있고 교지도 만나볼 수 있는데, 친병 8잠 병풍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비들이 항상 옆에 두고 보면서 거취를 고민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하네요. 이 친명 8장 병풍은 네. 성산 이씨 응화 종택에서 기탁을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이원조라는 분이 71세였던 1862년에 자신을 수양하고 경계하는 글로 병풍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친병은 침실에 놓는 병풍을 의미하고, 8잠은 선비가 갖춰야 될 8가지 덕목을 의미를 합니다. 이 병풍의 글귀 중에 이제 출처라는 것이 있는데, 네.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선비가 이 세상에 살아가매 오직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있다. 나아가면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물러나도 피해서는 안 된다. 만나는 상황에 따라 편안히 처하면 나에게 상관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 출처관이 담겨있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내가 방에서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의식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이 병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되게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벼슬을 하거나 제하에 있거나 하면 지식인으로서 이 올바른 삶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세상의 문제점을 먼저 고민하고, 이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에야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출처를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선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우리 선조들의 삶과 고민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이번 기획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기기획전 언제까지 열리고요? 또 관람을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정기기획전은 내년인 2023년 2월 2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 정기휴관일이라서 관람이 어려우시고요.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람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현주 학예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교문화박물관 이현주 학예사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추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역주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낮은 지지율, 좀처럼 반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6.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7%로 부정이 1.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앞서서 가로질러 간다. 네. 이럴 때 이른바 데드크로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반대로 긍정이 뿜뿜하면서 네. 더 올라가면 부정을 더 넘어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골든크로스라고 그러는데, 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골든크로스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 원인 진단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네. 낮은 지지율 더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뭐 경제가 어떻다, 뭐 네. 인사가 어떻다, 이미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 뭐 경찰국, 또 서해, 또 피살 공무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다른 이유보다도 네. 그런 건 뭐 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뭐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안동 MBC에서는 저는 특별한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스타일 문제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을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한껏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 보면 그건 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멋진데, 대통령다운데, 이런 평가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짚어서 뭐 하나는 못한다, 인사가 못마땅하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랑이죠. 네. 서해 류성룡 선생님이 그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태에서 지금도 남북관계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고 있지만, 네.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중요한 때거든요. 네. 경제도 그렇고 이럴 때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서해 류성룡의 리더십, 위기 리더십.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류성룡의 리더십이거든요. 민생을 챙기고 현장을 가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일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인식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뭐 검찰 수사나 또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 따지는 부분은 그건 각 부처에서 하면 됩니다. 완급 조절을 또 하면 되고, 네.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 출근 때 기자들을 만나도 민생을 챙깁니다. 민생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걸 행동으로, 그 현장에도 나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말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경제, 인사 또는 정치적인 환경 너무 양극화돼 있다, 신구 세력 갈등이다, 이런 원인을 따지면 저는 스타일만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통 큰 대통령의 스타일 믿음직해요. 저는 지지율이 적어도 15% 가까이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 끌어올릴 반전카드가 이미지 메이킹, 그 리더십, 행동력,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 크다라는 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안 됐는데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 좀 성대모사 괜찮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인데, 60년대에 독일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총리를 했던 에르하르트,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이 총리가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상당히 닮았습니다. 네. 그런데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바로 그 총리거든요. 우리는 뭐 아데나워만 알고 있지만, 요즘은 메르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위대한 독일의 리더십을 보여준 총리가 에르하르트. 에르하르트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이란 뭐냐? 타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과자의 크기가 크다. 그럼 다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국민들의 심리, 마음을 잡으신 그 타협을 바꾼 그 용어를 그대로 소통으로 바꿔버렸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아 그래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되는 게 이게 무슨 진보 보수가 잘 되고 한쪽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되는 거다. 네. 그런 스타일을 바꾸면 대통령의 반전 카드 저는 바로 에르하르트 리더십 또 서해 류성룡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거친 말투를 좀 국민들을 위한 말로 바꾸면 그래도 조금은 그럼요. 이렇게 선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행동과 함께. 아, 우리 안동 MBC의 네. 매일매일 코너가 너무 좋거든요. 저도 네네. 다시 듣기를 해서 듣습니다. 근데 네. 들어보면 이런 어떤 부드러운 접근으로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을 또 솔깃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요 말씀을 우리 윤 대통령님이 좀 듣고 따라주시면 네.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바람도 안동 생기네요. MBC 우리 방송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또 정당 지지율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44.8%, 민주당은 39.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국민의힘이 좀 떨어졌어요. 네네. 득표 좁혀졌어요. 네. 민주당이야 지금 자중질환도 겪고 있고 8월 28일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계속해서 갈팡질팡 서로 간에 내부 충돌이 있죠. 그건 네. 뭐 두 번의 큰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겼는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이건 잘 우리 애청자분들이 들으시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뭐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간장 3개 마셔야겠습니다. 뭐 윤리위 경고조차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끊임없는 논란. 심지어는 네. 장제원 의원과의 혁신 경쟁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당 내부의 갈등과 충돌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긴 컨벤션 효과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 조사 결과를 들으시면, 그래도 좀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도 높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7월 7일도 지금 연기가 됐죠. 네. 징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논란 야기로 품위 손상이 초래되었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입니다. 41.9.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오히려 절반이 넘는 52.2%인데 네. 수사 결과를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인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한쪽은 보기를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고 한쪽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 보기로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안 좋으면은 징계해라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게 되면 최근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한 미운털이 박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준석 대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서 기여한 건 있는데 분명히 비단 주머니를 꺼내들어서 선거 승리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거 뭐 너무 시끄럽다. 당대표가 뭐 이런저런 네. 충돌을 하고 논란을 빚고 심지어 윤석열 대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또 윤핵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7월 7일이 운명의 날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예상을 미리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네. 내다보십니까? 7월 7일 그 결과.
그래서 이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가 어떤 조직이냐 우리 또 애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윤리위는 말 그대로 이제 윤리위원회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주변의 정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사를 통한 근거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다분히 또 어느 정도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아무런 징계도 못한다 이러면은 이건 또한 상당히 또 윤리위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품위 손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증거인멸 조사 관련해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경고 이상의 징계가 그러니까 무징계는 아니다. 경고 이상의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나는 뭐 그런 거 잘못한 거 없어요 하는 상황인데 경고라도 받는 상황에는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고 이상의 징계를 예상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살펴볼까요? 8월 28일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이 판단하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놓고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끊임없는 당내 투쟁이 또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앞서 소개드렸던 조사 결과인데 민주당의 과제가 뭐냐. 이 과제를 실천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것은 특권을 타파하고 개파를 초월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공천 혁신을 해야 된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가 28%로 가장 높았고 세대 교체가 18.2%. 그래서 97그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병원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당원들로부터 대의원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을지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또 뭐냐. 팬덤을 청산해야 된다가 11.9%인데 지금껏 팬덤 정치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인데 민낯인데 현 주소인데 과연 팬덤 없는 정치가 가능할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팬덤 청산, 세대 교체. 요것만 두 가지만 유념해 두셔도 저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팬덤 이야기가 나오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동 MBC는 팬덤이 많아야 되죠. 팬덤이 많아야 우리 안동 MBC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치권은 노 팬덤. 우리 안동 MBC는 팬덤입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 아주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렇게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는 점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너네들 자꾸 그러면, 몰라. 나 살기도 바빠. 그러면서 아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든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지금 민심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언제 하느냐. 민생연화는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더 정밀한 계획은 어디 있냐.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때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핵심 쟁점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이 개입이냐, 경찰 길들이기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화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니 왜 경찰국을 만들어서 지금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단계로 가냐. 이것도 충돌이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결국 소통입니다. 경찰국을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한다고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럴 때 제대로 경찰 내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권력 이 경찰 통제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이 국무총리 또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권력이 더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경찰이기 때문에 이 권력 통제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더 대화하고 네. 소통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럼요. 소통이 모여서 네. 대통이 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평가를 좋게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